지난번 우리 강의 중에서 그 무지가 악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동맹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북한에 대해서 너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하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줬고 무지가 어떤 식으로 나쁘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시간이었고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김윤희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도곡과 학사를 마치시고 대학원 동문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독일 브레멘대 박사 학위를 수료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중앙대학교 도고동문과 교수시고 중앙대학교 독일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독일 브레멘대학교 독일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십니다. 저서로는 통일 독일의 문화변동, 현대문화 이해의 키워드, 그리고 한국의 지역 변화를 통한 접근 등 저서가 다수 있습니다. 우리 김윤희 선생님 모시고 그 뜻깊은 강의 시간을 먼저 듣고 나중에 우리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 가서 강연해보니까 여기 지금 안산의 통일 포럼이라는 게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모델로 좀 여러 가지를 좀 벤치마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 얼굴을 뵈니까 반갑고요. 저는 이제 제 소개에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독일 문학을 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서 저것은 엉터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엉터리 맞습니다. 제가 통일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연한 기회에 한 5년 정도 통일된 이후에 독일 사회가 대단히 큰 갈등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이후에 40년 동안 다른 체제 하에서 살던 동서독 주민들이 갈등을 겪는다 하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죠, 초기에는. 근데 그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됐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통일 이후 동서독의 사회문화 갈등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6년 정도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큰 걸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그 연구팀을 이제 연구 책임자로 하면서 말하자면 좀 전문가가 된 거예요. 한 6년 정도를 들여다보니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좀 눈이 띈 것 같고 그걸 보면서 한국 통일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통일 관련된 강연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한 5번 정도 한 것 같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마도 제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는 통일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통일 이야기를 할 때는 정치, 경제의 문제, 크게 보면 시스템 문제로 접근하는데 저희 연구는 사람의 문제로 접근을 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동서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걸로 통일의 상태가 갈릴 거예요. 성공한 통일인지 실패한 통일인지. 근데 지금 국내 연구에서는 그런 측면의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분야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4권의 책을 냈는데 북한 대학원 대학에 가서도 제가 몇 번 강연을 했는데 대체로 거기서는 분단국 통일과 통합 문제를 다룰 때 저희 책을 교재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런 통일 이후의 통합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루는데 제가 그런 분야에 좀 일정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와서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일하면 저희가 첫 번째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통일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또 좋은 통일의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하시고 계실 거고
그런데 사실은 통일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깊이 성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통일하면 독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예요. 제일 많이 논의가 되고 학자들은 분석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놀랍게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너무 잘 몰라요. 그리고 안다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좀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통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몇 가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통일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죠.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통일은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통일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들어오고 나서 이전의 해방 이후 이전의 한국 정부와는 달리 한 가지 새로운 통일과 관련된 관점을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게 평화다. 이것을 사실상 천명한 최초의 정부예요. 게다가 사실은 통일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진 않고 은근히 여기저기서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따로 살든 함께 살든 평화로운 가운데 같이 번영하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따로 살든 같이 살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로 살아도 상관없잖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을 아주 개념으로 얘기하면 조금 그것이 미칠 정치적 파장이 두려워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그 칼럼에다가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중에서 최초로 통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정부고 통일보다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천명한 정부고 그리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옳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입장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일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에 들어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터질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게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경고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트럼프의 내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트럼프의 내년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에서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 내에서 많은 정신의학자들은 미친 사람으로 정신과적 판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판정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5천만 혹은 북까지 하면 거의 8천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숨, 생명을 미치광이에게 맡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끔찍한 얘기죠. 제가 2017년이니까 벌써 2년 전인데요. 그때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대학에 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있었는데 그때 제가 외부에서 한국을 보니까 오히려 훨씬 더 객관적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독일의 신문과 방송에서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신문은 거의 9월에는 이틀에 한 번씩 한국 기사가 톱 기사였어요. 일면 톱 기사가 한국 기사 계속 나오고, 방송도 말하자면 우리 9시 뉴스처럼 메인 방송에서 거의 9월의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첫 번째 뉴스예요. 탑뉴스. 왜 탑뉴스가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 내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이 거의 임박해 있다고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사실은 한국 소식을 보려고 따로 생각은 안 했는데 네이버라는 걸 처음으로 들어가서 한국 상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 검색어 1위가 류현진 등판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뭐 독일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유사했겠죠. 그 당시가 트럼프가 UN 연설에서 totally destroy라는 표현을 쓴 날이에요. 전부 다 완강그리 파괴해버리겠다. 기억나죠? totally destroy라는 표현을 쓴 날인데, 당시 한국에서는 류현진 등판 일정이 첫 번째 관심사고, 대다수의 두 번째가 소유진 셋째 임신, 10위권 안에 전쟁과 통일과 관련된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방송에서도 한국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주로 한국인들의 저 무관심, 저 태어남의 정체는 뭔가, 이걸 가지고 했어요. 서울에서 계속 한국 사람들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류현진이나 봐야지. 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특파원이 와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자, 이제 2-3년 지났잖아요. 그 당시를 복귀해보면 어떻습니까? 복귀해보면 2년 지났죠, 지금. 네? 그 당시에 실제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구체적인 전쟁을 검토하라고 해서 상당 수준 전쟁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클린턴 시절 1994년에는 사실상 카터가 오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 내에서 출격 준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까지.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라는 데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프랑크푸르트 하파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거기에 있던 그 독일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데모를 제일 잘하는 걸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인데, 데모도 보통 데모가 아니잖아요. 광화문에 뭐 100만, 200만 모이는, 전 세계에서 아마도 데모의 역사에 있어서, 시위의 역사에 있어서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2016년 12월인가요? 그 당시 데모는 그 규모가 거의 250만 정도로 보던데, 제가 봐도 250만 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때 뭐 저 정동부터 보신각 있는 쪽까지 꽉 찼으니까 그건 아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데모일 거예요. 그렇게 데모를 잘하는 나라가 곧 전쟁이 터진다는데 개미 새끼 하나 어떻게 광장에 나오는 놈이 없냐. 피스라고 쓰고 노 워라고 쓰고 현수막 들고 나오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그게 독일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렇네. 왜 우리는 이렇게 전쟁이 임박해 있는데도 이렇게 태어날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일어날 줄 알고. 예.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일어날 수도. 그러니까 전쟁의 가능성이라는 건 10% 20%가 아니에요.
만분의 1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만분의 1이라도. 예.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쓴 글이 있는데, 거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썼어요. 첫 번째는 한국의 전 세계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피스 무브먼트라는 게 없구나. 한국에 평화운동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독일에 와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 지금 소장으로 와 있는 친구가 자기가 여기 있는 동안에 꼭 그걸 좀 만들어서 주변에 뜻맞는 사람들이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피스 무브먼트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소한 공론장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겠죠. 예, 위기가 일상이 되면 더 이상 위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4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전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시가 일상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혀 다른 게 아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는 관점이기도 해요. 지금 45년 해방된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피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 피난민으로. 내가 그걸 다 들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해가 가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살인적인 경쟁을 하는가? 거의 전시 상태는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경쟁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자는 모든 걸 독점하고 승자가 독식하고 경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결국은 피난민 사회가 아닌가.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안보 불가능성 같은 것도 안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에 제가 어떤 슬라보의 지색이라고 하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철학자죠. 체코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묘하게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나중에 봤더니 경희대학교에서 1년 동안 석좌 교수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국이 정말 독특한 나라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이 쓴 말 중에 하나가 한국은 현대 니힐리즘의 급진적 형태를 보여주는 나라다. 이렇게 썼어요. 니힐리즘이니까 결국 허무주의죠. 허무주의. 한국이라는 사회는 아주 극단적 허무주의 사회고 그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류의 허무주의가 우리의 평화에 대한 감수성마저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무화시킨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저희 세대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남겨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얼마 더 살겠습니까? 더 이상 전쟁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말로 평화로운 한반도 그것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화체제로 가는 그 길을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옛날에 제 제자를 만났는데 지난 2년 동안 한겨레 신문사에서 한겨레 기자로서 청와대에 있었던 옛날 정치부 장관하고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욕은 확실하다. 자기 걸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의욕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의욕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보인 행태로는 과연 그런 걸 할 역량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워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도 비치게 해서는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크게 보면 세 가지 가능성이겠죠. 양국 체제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고, 그것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지내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게르만족이지만 서로 다른 나라죠, 완전히. 그래서 대사관도 서로 교환을 하고 그냥 외국과 외국의 관계로 사는 거예요. 두 개의 국가. 그래서 양국 체제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봐요. 북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동서독의 관계처럼 가는 겁니다. 동서독의 관계는 보통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치학자들은 컨페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은 서로 두 개의 국가예요. 서로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만 다른 민족은 아닌 거죠. 한민족, 일민족 이국가론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죠. 일민족 이국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국가로서 인정은 하지만 외국은 아니다. 좀 애매하죠. 서로 국가로서 인정은 하지만 외국과 외국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은 서로 대사관을 교환하지 않은 거죠. 외국과 외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주 대표부라는 걸 둔 거예요. 일종의 국가연합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일이라고 떠올리는 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페더레이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연방제 형태의 국가가 되겠죠. 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이것은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양국의 상황, 양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그것은 얼마든지 셋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고, 또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이것이 변할 수 있고, 그걸 좀 유연하게 열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체제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체제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다음에 통일국가는 가능한 신중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평화체제를 가능한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에요. 저는 한국인들의 삶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드릴게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사례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나라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을 돌아보면 더 강하게 느껴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경제가 강해졌다는 것을 아주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 실제로 최근에 나온 여러 지표들은 우리가 뭐 30대 50 클럽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 5천만이 넘은 국가 중에서 3만 불이 넘은 7개 국가, 7번째 국가가 된 거죠. 정말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민주주의를 갖춘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그 독일의 이제 여러 그런 시사 잡지들 같은 걸 많이 봤는데요. 그 당시에 디자이트라고 하는 잡지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예요. 아주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아주 수준 높은 논평을 하는 그런 잡지로 유명한 게 디자이트라는 잡지인데, 거기서 12월 3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고 나서 쓴
그 칼럼에서 제목이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세상에 그런 글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리라고 예상이나 했습니까? 정말 놀랬고 감격했어요. 내가 한국인임이 이렇게 자랑스럽다고 느낀 그런 경험을 정말로 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광화문에서 많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을 때 미국은 어때요? 미국과 유럽이라는 건 미국과 프랑스를 결국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런 인물이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이것은 전 세계 정치학자들을 완전히 경악에 빠뜨린 사건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 나치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마린 르팽이라고 하는 국민전선의 극우주의 여성이 결선 투표에 나간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프랑스의 수치죠. 결국은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랑스고 그것이 인권선언인데 인권선언의 나라에서 나치가 결선 투표까지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어쨌든 마크롱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마린 르팽의 권력 장악은 저지를 했죠. 다행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주의가 요동치고 사실상 일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라시아 대륙 맨 끝에 있는 한반도의 남한이라는 곳에서 서울의 광화문이라는 곳에서 250만의 주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이들이 더 놀라는 것은 250만이 모인 그런 시위에서 단 한 건의 폭력 사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특히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도 최근에 노란 조끼 그런 시위가 있는데 대체로 한 5만 이상 넘으면 굉장히 격렬한 폭력, 충돌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250만이 모였는데 어떻게 폭력 사태가 없을 수가 있느냐. 게다가 시위가 끝나고 나서 총선까지 하잖아요. 난 총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시위인데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놔두고 그냥 집에 가면 돼. 우리 총선까지 해요. 이건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된 건 분명하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이제 3만 분이 넘는 큰 나라, 5천만 인구 이상인 나라 중에서 7번째. 그 7번째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이태리, 한국이에요. 이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한 그런 경제 성장, 그야말로 경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성장과 정치 민주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는 일본 민주주의보다 훨씬 좋은 민주주의고요. 또 우리 경제 성장이라면 정말 경이로운 거죠. 두 번째 측면은 또 다른 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14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14년째. 압도적인 일이에요.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은 거의 통계에 따르면 10배, 세계 평균의 10배인 것도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압도적으로 1위예요. 노인 자살률 왜 그렇게 높겠어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2%에서 48%. 대체로 한 50% 정도예요. 한국 노인이 2분 중에 1분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독일 노인이 2%더라고요.
100분 중에 2분 정도. 네덜란드가 1.4%. 그러니까 대체로 100분 중에 1명 정도예요. 한국은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노인 자살의 1차적인 원인은 노인 빈곤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청년 자살률이 또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청년들이 삶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무지막지한 경쟁, 그야말로 살인적인 경쟁이 만들어낸 자살이죠. 한국의 자살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 중에 소위 실존적 자살, 철학적 자살, 베르테르 같은 자살 몇 프로 되겠어요? 내가 보기엔 99%가 사회적 타살입니다. 살 수 없어서 자기 목숨 끊는 거예요. 그러면 타살이죠. 재해에 의한 소위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률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건 뭐 최근에 많이 문제됐죠. 압도적으로 1위예요. 이것은 분명한 기업살인입니다. 기업살인. 기업에서 죽이는 거죠. 실제로 가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죽이는 거죠. 어제 그 김훈 씨가 작가 목숨이 낙엽처럼 목숨이 낙엽처럼 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칼럼을 한겨레에서 썼던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건축 노동자들, 특히 비계를 타는 노동자들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떨어져 죽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그들은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불평등하면 미국과 멕시코를 떠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한국이 그걸 앞지르는 통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불평등의 지표들이라는 건 너무나 놀라운 수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김남영 교수가 자산불평등을 피케티 방식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대체로 상위 1%가 전체 부의 한 16%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가 한 66% 정도, 65.7%가 그래요. 하위 50%, 한국 사회의 하위 50%가 약 1.8%를 가지고 있다는 걸 2%가 안 돼요. 한국인의 절반이 전체 부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산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무산자나 아니면 채무자. 부동산 불평등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잘 안 믿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강국 교수가 부동산 불평등을 많이 했는데 리츠 메이컨 대학의 교수죠. 이강국하고 부동산 불평등 치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쓴 그런 지표들이.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24%인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되더라고요.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게 10%가 가지고 있는 게 약 98%입니다. 부동산의 불평등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가 상위 10%가 전체의 98%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0%가 2%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불평등이 이 정도 경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태인 씨라고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수석은 아니고 당시에 아마 행정관을 했던 경제학자죠. 정태인 씨는 한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이야기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자본주의 역사 250년 동안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어떤 지표로 쓰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피케티 백타지수라는 걸 자기가 써서 해보니까 1830년대, 즉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나왔던 1830년대의 프랑스 2월 혁명, 기에 프랑스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였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불평등 정도보다 더 심하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태인하고 불평등 치면 그 칼럼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이런 류의 불평등과 관련된 지표도 엄청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한국인처럼 노동 기계는 없어요. 인간은 노동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구현할 시간이 있어야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노동하는 기계, 소비하는 기계예요. 한국인처럼 정열적으로 소비하는 민족도 없어요. 놀라운 겁니다. 그것은. 독일인들의 약 3분의 1은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한국인 중에 소비할 때 죄책감 느끼는 사람 있어요? 소비를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나라가 불황해진다. 끊임없이 자본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담론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관점이라는 건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한한 소비라는 게 뭐예요? 무한한 생태계에 대한 약탈이죠. 그 의식이 전혀 없어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모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의 논리예요. 자본의 논리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한 사회 전체를 집어삼켜서 지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충격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독일 문학을 하니까 대학원생들이 대부분 여학생이 많아요. 여학생들이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5명이랑 얼마 전에 출산율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5명 전원이 애를 안 낳겠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중에 한두 명이 애를 안 낳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5명 전원이 애를 안 낳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죠. 왜 안 낳느냐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 지옥 속에 아이를 밀어넣을 자신이 없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더러 훌쩍훌쩍 울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지옥 속에 아이를 밀어넣을 자신이 없대요. 못 낳겠다는 거죠. 제가 한 2달 전에 소백산에 우리 제자 아이들이랑 대체로 한 30대 중반쯤 된 7명인가 같이 소백산 산행을 했는데 그 중에 2아이가 30대 중반쯤 되는 그 여자 제자예요. 그 2아이가 둘 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요. 이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갖는다는 거예요. 둘 다 유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또 유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낳고 싶어질 때. 그래서 출산율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죠. 노동시간은 어떤가요? 노동시간 독일보다 1000시간 이상이랍니다. 독일이 1300시간, 한국이 2400시간. 대체로 그렇게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독일인보다 2배 더 일한다고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식적인 노동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에 가서도 노동을 하기를 기업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할 거 싸가지고 가서 또 하잖아요. 또 일 자체가 너무 노동 강도가 세고 착취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버티기 위해서 저녁 때 소주 한 잔을 안 마시면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든 거예요. 다 노동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노동하는 기계로 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좀 묘사했어요. 이건 전혀 과장된 게 아니에요. 과장으로 들리겠지만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이 2가지가 너무나 모순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고 이렇게 민주적인 제도를 갖췄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지옥이냐 이거예요. 점점 더 왜 지옥이 돼가지?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하고 우리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전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좀 살기가 나아지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어요. 이건 군인이 나서가지고 군합발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경유착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주의 됐잖아요. 경제 부유해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죠?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보세요. 한 두세 분만 제가 답을 받을게요.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겠죠. 복합적일 거예요 아마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시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느냐는 거죠. 누가 한두 분만 좀 말씀해 보세요. 다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 답은 바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기형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분단체제입니다. 분단체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체제. 우리가 7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바로 이 이상한 사회가 이런 사회를 만든 거예요. 필연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이상한 사회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회를 보면 압니다.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건 분명하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룰, 규칙, 이 사회가 작동하는 운영 방식이 결정되죠.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에 지금 누가 앉아있어요? 여기도 300명 앉아있죠? 그렇잖아요. 그 300명 중에 295명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전혀 놀랍지도 않죠? 우리 자유시장 경제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300명 중에 5명 빼고 그 5명은 누구예요? 정의당이죠. 정의당 중에서도 내가 보기엔 한 2명은 자유시장 경제 지지하는 것 같아요. 정의당 전원이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295명 전원이에요. 그러면 300명 중에 295명이니까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의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유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정부가 하는 일이 없는 사회입니다. 시장이 다 알아서 하는 사회예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될 것도 다 시장에 맡겨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보세요. 대학. 저는 중앙대학교에 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두산에 재벌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에 재벌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합니다. 마치 대학을 자기 돈으로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총장도 지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시키고, 저처럼 조금 비판을 하는 그런 교수는 자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제 목을 치겠다고 몇 번 협박을 하다가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갔어요. 박영성이라는 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 교수들이 내가 두산 직원이 아니잖아요. 대학이라는 사회조차도 마치 어떤 기업처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대학을 장악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한 사회의 고등교육기관을 시장에 맡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가 사립대학 체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미국 대학이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브라운. 제일 좋은 대학이 전부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사립대학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조차도 구체적으로 사립대학의 비율을 보면 19.8%인가 밖에 안 돼요. 20%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비율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87%입니다. 87%. 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부가 사립대학 재정의 약 15%를 지원합니다. 15%. 그 중에 13%를 대학 재정의 13%를 국립대학을 지원해요. 사립대학은 2% 정도 지원합니다. 2%. 그것을 대학 교수들 연구비라는 형태로 조금 소위 좋은 사립대학이라는 데서 몇 군데가 나눠 먹는 거예요.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고등교육을 완전히 국가가 시장에 맡겨버린, 그리고 지원도 하지 않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99%가 국립대학이요. 거기서 대학에 대한 재정, 학비는 100% 국가에서 다 됩니다. 독일은 학비가 없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학비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활비도 다 줍니다. 생활비도. 대학생들의 생활비를 다 줘요. 지금 110만 원 정도 줍니다. 그거는 3년마다 한 번씩 학생 대표와 정부 사이에 협상을 통해서 생활비를 올려줍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정책을 펴면 아마 빨갱이라고 공격당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독일 같은 나라는 완전히 빨갱이의 나라예요. 국가에서 다 하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자유시장주의가 다른 나라에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지난번 독일 의회에, 지금 의회 말고 지난번 독일 의회에 베를린에 63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죠. 일단 더블이 더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5천만인데 독일이 8천만입니다. 그런데 의원 수는 633명이에요. 더블이 더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국회의원 수가 너무나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나 적은 나라죠. 우리는 지금 15만 명에 한 명 있습니다. 15만 명에 한 명. 스웨덴은 3만 명에 한 명이에요. 영국은 5만 명에 한 명. OECD 평균은 10만 명에 한 명이에요. 10만 명에 한 명. OECD 평균으로 치면 우리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500명이 앉아 있어야 돼요. 500명.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법 개정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한국이 가장 적합한 것은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깎고, 한국 국회의원은 너무 특혜가 많아. 이렇게 특혜가 많은 국회의원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2배로 늘리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죠. 국회의원 수가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종이 적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늘려야 되죠. 아무튼 독일의 경우는 633명이 베를린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죠. 앙겔라 메르켈, 그죠?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성, 지금 수상이 있잖아요. 메르켈은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지금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사상 최장수 총리예요. 히틀러보다도 더 오래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12년 했습니다. 지금 메르켈은 이제 16년으로 가고 있으니 16년 할 수 있게 돼 있죠. 지난번 선거에서 이겨서. 메르켈은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대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이름이 뭐예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 그래서 기민당이라고 보통 합니다. 줄여서 크리스틀리 데모크라티쉐 우니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민당이에요. 이 기민당,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어떤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내세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사회적 시장 경제. 사회적 시장 경제. 시장 경제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프리 마켓 이코노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셜 마켓 이코노미여야 된다는 거죠. 시장 경제라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 경제임을 증명했어요. 20세기 이미 판명이 났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경쟁을 해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게 드러나고 붕괴했죠. 90년에 완전히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했습니다. 그것은 계획 경제의 비효율성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이미 평가는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잡아먹어요. 시장을 특히 독일에서는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 라우티어라고 많이 불러요. 시장은 야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은 활용하면서 시장의 야수성은 통제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장은 효율적이니까 계획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걸 살리되 이놈을 프리하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어요. 인간을 잡아먹는 게 뭐겠어요? 바로 실업과 불평등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거죠. 이걸 프리하게 놔두니까 시장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불평등 지금 이 속도는 거의 뭐 가속이 붙어가지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 국가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 마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 모든 것을 네가 게을러서 네가 나태해서 네가 시험을 못 봐서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느 나라나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효율적 시스템을 돌리는 대가로 생각해요. 대가. 실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용을 치르는 거예요. 실업이라는 비용을. 다시 말하면 실업의 문제는 대체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5 내지 8% 정도의 상시적 실업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시장 경제를 활용하는 자가 치러야 될 대가예요. 그럼 당연히 나라에서 치러야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과 재교육이라는 걸 사회적인 하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죠. 실업수당과 재교육. 계속 직업이 바뀌니까 국가에서 다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은 실업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장의 야수성에 먹히지 않고 살아남죠. 우린 이걸 내깔려두니까 다 자살하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이 사회적 시장 경제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보수당이 있는 거예요. 보수당이. 우리는 소셜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기겁을 하잖아요. 빨갱이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기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겁을 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예요? 분단체제죠. 모든 게 지금 그 뒤에 분단체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잘못된 것, 그럼으로써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이렇게 착취적인 이런 야수사회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파악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정당만 이야기해요. 지금 첫 번째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 내세우는 건 소셜 마켓 이코노미, 사회적 시장 경제. 두 번째, 그게 가장 보수적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정당이 뭐예요? 바로 사회민주당이겠죠. 독일 3인당. 독일 3인당은 말하자면 소셜리스틱 마켓 이코노미를 주장해요. 말하자면 소셜리스틱이라고 자기는 말을 안 하지만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하나의 사회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조건들, 이것은 시장에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전제가 뭐예요? 교육, 의료, 주거예요. 이 세 가지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사과정까지 한 푼도 내질 않고,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는 생활교도 정보,
국가에서 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70년대 이전까지는 생활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리 브란트가 되면서 부잣집 자식들은 공부만 하는데 집안이 좀 가난한 아이는 일하면서 공부하잖아.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얘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독일의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뭔지 아세요? Social Justice. 모든 문제가 될 때마다 이들이 하는 말은 Social Justice, 사회적 정의.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은 뭐예요? 국가 경쟁력이죠. 국가 경쟁력. 한국 정치인들은 입만 띄면 국가 경쟁력을 얘기해요. 마치 국가가 잘 살면 국민들도 잘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정치인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건 사회적 정의예요. 정치라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무튼 사회당은 주거, 교육, 의료, 이 세 가지는 시장에 절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녹색당이에요. 녹색당. 이 녹색당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가장 한국 사회에 필요한 미래의 정당이에요. 녹색당의 주된 주축은 여성들입니다. 여성 생태주의자들이 녹색당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녹색당이 주장하는 건 뭐겠어요? 생태적 시장경제. 시장경제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시장경제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를 파괴하는 자본의 약탈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게 녹색당. 우리 녹색당 전혀 없죠? 우리는 생태적 상상력이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조금씩 생태적 상상력이 생긴 나라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지막 하나의 정당이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딜링케라는 The Left라는 당이에요. 좌파당. 이 당은 시장경제 자체를 거부하는 당입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당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렇게 4개의 정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 선거 때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위 유럽에서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대개 2개의 정당이에요. Free Democratic Party 또는 리버럴 파티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당 혹은 자유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에요. 유럽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지난번 선거 때는 633명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제로였어요. 독일은. 우리는 300명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독일은 633명 중에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는 제로라는 거예요. 왜?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자, 대체로 유럽에서는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적 포텐셜이 5 내지 15%예요. 독일은 5 내지 10%입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로 10 내지 15%예요. 맥시멈 15%예요. 유럽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 15% 넘는 나라 없어요. 한국은 99%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 분단 체제가 한국의 정치 지형을 극단적으로 우경화시켜놨어요. 극단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이 내세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에서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온건 보수주의 정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독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앙겔라 메르켈이 다음에 그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한국의 다음 대선에 출마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독일의 가장 보수적인 정당의 지금 대표가 그 정당 정책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 대선에 나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무슨 빨갱이도 그런 빨갱이가 없죠? 네?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 오면 극좌 정당이에요. 극좌 정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수라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보수가 있어야 좋은 진보도 있고 또 그 둘이 경쟁을 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지금 보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네? 보수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건. 그래서 소셜이라는 가치가 원래 보수의 가치예요. 원래. 개인보다는 공동체. 개인을 공동체보다 중시하는 건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자. 네? 보수주의자들은 공동체를 개인보다 앞세우는 그런 정치적 지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선 소셜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빨갱이라고 공격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소위 보수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정신을 상실했어요.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역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역사. 그러나 한국에서 지금 소위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은 역사 이야기를 하면 경길합니다. 왜? 지난 100년의 역사가 그들이 지난 100년 어떤 짓을 했는지 증언하죠. 한국에서는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역사를 몰라요.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 근현대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게 한 바로 지난 최근 과거. 그게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나를 있게 한 그 기원에 대한 인식. 이걸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요? 고전고대, 아주 고대사, 중세사를 가르칩니다. 삼국시대, 고려쯤 오면 거의 끝나요. 현대를 몰라요, 저는. 왜? 역사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수일 수 있어요? 민족을 경시하는 자들이 보수라고 합니다. 통일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자들이 보수래요. 보수가 또 중요하게 하는 가치는 문화입니다. 문화. 아름다운 언어와 또 아주 깊은 지적 역량. 이게 보수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한국에 그런 정파가 있어요. 소위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가장 반문화적이고 가장 반민족적이고 가장 반역사적이고 가장 반공동체적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슨 보수예요?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지금 상황을 보면 통탄하시겠죠. 어떻게 저런 자들이 보수를 참칭하는가? 한국은 지금 저 세력은 수구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집단입니다. 자신의 사적 이해를 위해서 주로 외세에 힘입어서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 그게 수구예요. 지금 뭐 딱 들어맞는 거죠. 문재인 정부 정도가 아주 온건한 보수 정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아주 기회주의적인 측면이 있죠. 당연히. 조선일보가 막 진보라고 공격하면 가만히 있잖아. 마치 진보인 것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저런 진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거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복지정책, 경제정책. 그걸 들여다보면 글로벌한 수준에서 대체로 온건 보수 정도로 파악하면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기형적인 모양은 바로 왜곡된 정치 구도에 있는 거예요. 그 정치 구도는 뭐겠어요? 바로 수구와 보수가 서로 손잡고 70년 동안 지배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현재의 정치 지형이 바로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질서라고 저는 불러요. 요즘에 제 말을 따라서 부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 올리가르키라는 게 과도 지배 체제예요. 사실상 한국의 정치 구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구와 보수가 대체로 4대 6으로 권력을 분정하면서 70년 동안 자기들끼리 지배해온 체제예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오랫동안 무슨 야당을 했다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건 정말 엄살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야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와 새롭게 한국 사회를 개혁해야 할 그 세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아직도 등장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과도 정치 지배 질서가 계속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야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는 조금 희망이 있었잖아요. 아,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사회가 좀 변하겠지.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지. 조금 더 평등한 사회가 되겠지. 에? 조금 더 우리 삶이 변화하겠지. 세 번 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아, 이 질서로는 변화가 없구나. 이제 안 거예요. 전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이 구조를 깨는 게 중요한데, 이 잘못된,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우경화된 정치 질서, 수구와 보수가 권력을 과도지배하는 이런 정치 질서를 깨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정의로운 균형 잡힌 사회가 되는 건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봐야 전혀 변화 없어요. 게다가 저는 지금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세대, 저는 다행히 그 세대가 아니에요. 그 전 세대입니다.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대가 한국 사회를 변혁할 어떤 비전도 같이 있질 않아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 질서를 즐기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독일의 68세대와 한국의 86세대라는 칼럼을 쓴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독일의 68세대는 완전히 독일 사회를 오늘의 사회로 바꿔놨습니다. 69년에 딱 빌리 브란트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오늘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복지국가 독일, 과거 청산의 독일, 그 다음에 소위 동방정책을 통해서 통일의 독일을 가져온 그 독일을 만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한국의 세대가 바로 누구예요? 지금 소위 86세대라는 이 세대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들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사실은 우라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부분도 일정하게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 세대가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가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거래요. 싸우다가 파시스트가 된다는 얘기죠. 정치적으로 파시스트가 싸우다가 일상의 파시스트가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젊은 세대의 소위 꼰대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86세대를 꼰대라고 공격하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그거는 사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꼰대론의 기원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성찰도 지금 없습니다. 그 세대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나는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회의적이에요. 지금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까 그 원인으로 정치 구도가 너무나 우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변화도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선거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선거법 개정. 다시 말하면 수구와 보수가 손잡고 70년 동안 과도지배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선거법이에요. 선거법. 단순 소선거구제 1등 하나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저는 4분의 1 대의제도라고 제 나름대로 불러요. 25%만 얻으면 당선이에요. 전체 유권자에. 대체로 투표율이 60%, 당선율이 40%면 당선합니다. 사륙이 24, 4분의 1이에요.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 갔어요?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에요. 4분의 3의 민심이 거부당하는 그런 정치구도. 그게 지금 오늘의 한국의 정치를 만든 거죠. 이것을 나의 모든 표가, 유권자의 모든 표가 반영되는 바로 그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표가 나오지 않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예요. 너무 복잡하죠.
간단히 말하면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선거제도예요. 만약에 그 선거제도만 된다면 이 모순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한국 사람들의 정치적인 구도를 보면 내가 보기에 녹색당이 최소한 5%는 얻습니다. 5%.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인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한 5% 돼요. 그러면 그대로 독일식으로 하면 300명 중에 5%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15명이 들어가겠죠? 15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없이 환경이라는 테마에 집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하겠죠? 그러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 실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40%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제 처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들이 30-40%의 표를 얻으면 한국 사회가 평등한 사회 당연히 되죠.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선거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죽어도 하나를 뽑으니까. 다시 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단 한 번도 신념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념 투표를. 제가 너무나 신념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악이 있기 때문에 거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차악을 찍어줬어요. 내 신념에 따라서 투표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악이 너무나 무능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선거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선거제도가. 그런데 지금 뭐 패스트 트랙에 올렸다고 하지만 지금 올린 것은 정말 아이들 장난입니다. 20석인가 비례대표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그건 장난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정말로 이 사회를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500석으로 바꾸고 절반을 독일처럼 절반을 비례대표로 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면 한국 사회가 바뀌죠.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독점하고 있던 이 권력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수구정당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극단적인 수구 집단을 밀어내고 정치회장에서 이제는 퇴장시키고 자기가 본래 있는 보수 진영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 왼쪽에 좋은 진보 정당이 태동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역할이죠. 제가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나 이 정부가 그러한 역사적 그런 사명을 인식하고 그렇게 정치적 희생을 감수할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통일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왜 통일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서 또 정치 얘기도 너무 오래 했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기형적인 사회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극단적 반공주의와 그 반공주의가 길러낸 아주 기형적인 수구 보수 과두집의 질서예요. 그것이 깨지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지금과 같은 터무니없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순이 지속되는 현상은 깰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 제 또래, 제가 이제 60년생이니까 내년에 이제 60이 되는 거죠. 환갑이 되는 것 같은데 제 또래의 한국 남성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 기형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괴물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괴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괴물이라는 걸 독일에서 많이 느꼈어요. 7년, 8년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분단이 만들어낸 거대한 병영사회예요. 병영사회.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한국 사회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문화적으로 약 50년 지체된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가 50년 전에 이미 이룩한 것을 한국만 예외적으로 이룩하지 못했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나 여전히 권위적인 사회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물질에, 지금 서구 사회라는 건 탈물질주의, 반권위주의, 이런 지금 물결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권위주의가 지배하고, 여성은 여전히 전혀 해방되지 않았고, 남성에 의한 성적 착취라는 게 여전히 도처에 지배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와 비교해 보면 약 50년이 지체된 사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 말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사회는 전 세계가 겪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적으로 그 물결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68혁명이라는 거예요. 68혁명. 68혁명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 68혁명. 한 분, 두 분, 세 분. 거의 없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들어보면 너무 당연해요. 왜? 우리는 없었으니까. 지금 오늘날의 세계, 특히 서구 세계는 68혁명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1968년에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었어요. 그것은 혁명이 꼭 정치혁명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혁명이에요. 여러분들 존 레논의 노래는 아실 거예요. Imagine이라는 노래. Imagine there's no heaven, 이런 노래 있죠.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magine there's no possession. 3절이에요. 1절은 Imagine there's no religion,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2절은 Imagine there's no countries, 국가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3절은 Imagine there's no possession이에요.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인간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예요. 종교적인 광기의 이름으로,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서로 죽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는 세계를 꿈꿔봐라. 이게 68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 68세대라는 것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세계를 꿈꾼 전 세계적 운동이에요. 68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억압이라는 게 뭐겠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미국은 가장 강했던 게 백인에 의한 흑인의 억압, 인종적 억압이죠. 이때 68 때 그래서 흑인 해방운동이 발생한 거예요. 또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 여성 해방운동이 68 때 나온 거예요. 이미 68 때 다 정리가 됐어요. 다른 나라는. 또 소위 선진국에 의한 제3세계 억압, 제3세계 해방운동. 또 심지어 인간에 의한 자연의 억압, 인간에 의한 일방적인 자연수탈. 다시 말하면 생태적인 상상력. 자연을 인간의 억압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생태적인 상상력. 녹색 땅이 나온 것도 68이에요. 그래서 이미 68 때 나온 거예요. 이 거대한 운동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68년에. 이것은 그 당시에 냉전 체제의 소위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도 다 뚫었어요. 이때 68이 터진 것은 프랑스의 파리였는데, 파리에서 솟아오른 불길이 아이언 커튼을 넘어가지고 프라하에 가고, 이것이 부다페스트로 가고, 또 서쪽으로는 로마로 가고, 바르셀로나, 또 도버해를 건너서 런던, 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미국의 대륙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LA, 태평양을 건너서 동경까지 왔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서울에 못 왔어요. 왜? 68년에 박정희가 세워놓은 철통 같은 반공의 전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길 못 건넜어요. 저는 이 당시에 한국에서 68이 완전히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이 상황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든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내가 유럽에 가서 또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점점 더 그 확신이 굳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뒤처진 후진적인 문화적으로 열등한 그런 태도를 보여요. 왜? 걔들이 50년 전에 이미 이룩한 바로 그 68의 세대를 우리만 못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68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해방된 서구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서구사회예요. 오늘날의 서구사회.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세계를 68 시대의 젊은이들이 꿈꿨어요. 그것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20대, 50년 전이잖아요. 68이라는 게. 지금 그분들이 몇 살이겠어요? 70대입니다. 제 독일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70대 교수들이에요. 지금 정년은. 그분들이랑 제가 잘 맞더라고요. 전부 68세대. 독일의 경우는 68세대가 가장 진보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언가 지금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에? 그분들이 무언가 정치적으로 여전히 잘못된 현혹 상태에 좀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세력이 70대예요. 그들이 손자들 손잡고 나옵니다. 집회에. 손자들, 초등학생, 10살짜리들이 데모를 하는 나라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걔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데모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초딩들 데모를 보고 좀 울었어요. 독일에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베를린에 가는데 초딩들이 한 500명 정도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옆으로 할머니들이 이렇게 또 이쪽 옆으로 따라가요. 68세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한 세대를 격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초딩들이 뭘 가지고 데모를 하나 봤더니 No human being is illegal. 이런 걸 딱 써놨어요. 어떤 인간도 불법적인 인간은 없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베를린 시정부에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초딩들이 뜬 겁니다. 에? 불법 체류자라 이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불법일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저지했어요. 초딩들이.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이런 68세대가 오늘의 유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난민에 대한 선의, 독일의 경우는 115만 명의 난민을 받았어요. 115만 명. 시리아 난민.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그 세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만 그게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래요. 68 때 나는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거리에 나가서 요만한 태극기 들고 조그만 그걸 막 흔들면서 매고 무대 용사들아 이런 거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에?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아마 여기 제 또래 연배의 여성분들은 아마 그 당시에 고무줄 하면서 혹시 무슨 노래 부르셨어요? 고무줄 하셨죠? 무슨 노래 불렀어요? 그런 건전한 노래 하셨어요? 저기 제대로 하셨네. 무찌르자 오랑캐가 아니라 공산당이죠.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노래 불렀죠. 또 전우의 시체를 얻고 넘어 앞으로 기억나시죠?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태어나셨어요? 예. 그게 우리가 살았던 시절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회는 완전히 병영사회에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병영사회의 식민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왜 한국엔 68이 못 왔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했어요. 처음으로. 저희 대학이 일본의 동경대학이랑 중국의 베이징대학이랑 같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국제 심포지움을 합니다. 작년이 68 50주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주최국이었어요. 그래서 68에 대해서 45명 정도의 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경대학에서 5명, 베이징대학에서 6명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최했잖아. 한국에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니까 발표할 게 없어요. 왜? 6.8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왜 한국에는 6.8이 없었는가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그게 6.8 예외주의라는 논문이에요.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그 논문을 쓰면서 한국에 6.8이 없었다는 것, 6.8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오늘을 어떻게 각인했는지를 깊이 이해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1968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보다 더 해방된, 보다 더 자유로워진, 보다 더 억압이 제거된 세계로 가는 출발점이었어요. 한국은 그런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은 보다 더 억압이 강화된, 보다 더 폭력적인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됐어요. 그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68년부터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병영사회로 전환됩니다. 그걸 요번에 전 처음 알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당시 박정희 정부가 64년부터 베트남 전쟁의 파병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 파병도 전 세계가 파병한 줄 알았어요. 파병한 나라 몇 나라래요? 한국이 유일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요번에. 지상군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이. 어느 나라도 파병하지 않았어요. 왜 파병 안 했겠어요?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파병한 나라가 없어요. 하도 압박을 하니까 대만에서 마지못해 파병을 합니다. 얼마를 파병했겠어요? 20명 했더라고, 20명. 정말 장난이죠, 장난. 얼마나 억제했으면 20명이라도 했겠어요? 에?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6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5만 명씩, 총 32만 명, 연인원 32만 명을 파병합니다. 한국이. 68년까지. 그 당시에 호지민이 끊임없이 김일성에게 욕을 합니다. 야, 남한에서 저렇게 파병을 하는데 못 살겠다. 너희도 군대를 파견해다오. 호지민이 계속 김일성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홍구 교수가 쓴 거, 한홍구. 서울대 박태균 교수가 쓴 거, 성신여대 홍성률 교수가 쓴 거. 세 책이 다 좋아요. 이제 많이 정리가 됐어요. 베트남 전쟁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거기서 지금 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일성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김일성이에게 요구를 하는데 김일성이 안 보냅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안보불안 때문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보불안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67년에 호지민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내가 보낼 수는 없지만, 병력을 보낼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남에서 파병 못하게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60년이 되자마자 게릴라전을 시작합니다. 그 출발이 1.1 사태예요. 김신조. 게릴라들을 남한에 파병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김신조 사태는 다 아시죠? 그 68년에 무려 320회 정도의 무력 충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요번에 책을 보니까 320차례의 무력 충돌이 있어요. 맨 마지막이 울진 삼척 공비 사건이에요. 그게 12월에 있었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8년이 내내 일종의 내전 상태였어요. 내전 상태. 이렇게 되니까 69년부터 파병을 포기합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파병을 포기해요. 그렇게 되면서 그 시절에 바로 이런 내전 상태를 빙자해서 박정희 정권은 완전히 남한 사회를 병영사회로 전환시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병영사회가. 첫 번째가 바로 주민등록증. 그 이전까지는 호적제였어요. 이걸 주민등록으로 바꾸면서 모든 주민들을 이제 신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현장이 68년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군에서 제대한 모든 사람들을 병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가 68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69년부터 학교에 병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련이라는 게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70년대 유신으로 넘어가는,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병영사회로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완전히 병영사회 신민으로 자랐구나.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파쇼가 들어있겠습니까? 그것을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민주주의자가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은 분단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냉전이라는 상황에 의해서 한국은 전 세계가 걸어간 길과 정반대의 길을 1968년부터 걸어온 거예요. 정확하게 50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권위주의자예요. 반민주적인 태도가 몸에 밴 병영사회의 식민이에요. 대부분이. 민주사회에서 정말로 강한 자신의 그런 자아를 가지고 불의 앞에서 당당히 맞서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역량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사회 전체가 일종의 작은 내무가 하나의 병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길러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적인 어떤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서 한국 사회는 아직 한 50년 정도 지체된 문화적 지체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한쪽에서는 경제 성장, 정치 민주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정말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인간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잘못된 정치 구도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너무나 약탈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냉전이 만들어낸 분단의 구조 속에서 68혁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영향을 준 바로 그 문화혁명의 기운이 한국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인들을 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대체로 50년 정도 지체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일이 아니라 평화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평화가 정착돼서 판문점에 더 이상 군인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 평화체제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해요? 판문점에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북한 경찰이랑 보통 북쪽이라면 다 경찰이 서 있는 거죠. 우린 정전 상태니까 군인이 서 있는 거죠. 남한에도 경찰이 서 있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서 해방된 상태가 되면 한국의 정치가 정상화될 거예요.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은 그야말로 냉전에 기생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그 세력은 소멸돼야죠. 그래서 아주 좋은 합리적인 보수와 또 합리적인 진보가 서로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 구도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극단적 불평등, 극단적인 이런 사회적인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분단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잘 이야기할게요. 독일 통일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 통일과 우리를 직접 비교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민족이라는 개념이 우리랑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의 가장 일반적인 당위가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떤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잖아요. 당신 민족주의자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그렇게 불쾌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관순 열사라든가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우리 떠올리잖아요. 근데 독일 사람한테 당신 나치오날리스트예요? 독일 말로 나치오날리스트거든요. 민족주의자가. 그렇게 물으면 싸움 나죠. 너 나치냐? 이런 말이랑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말 안에 굉장히 부정적인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나치즘이 행했던 아주 참혹한 과거, 나치즘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나치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동독과 북한, 서독과 남한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아까 통일과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68세대가 이미지 이렇게 꿈을 상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이 꿈을 지금 한국에서는 안 꾸고 있어요. 통일됐어요. 자, 통일 한반도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젊은 애들에게 끊임없이 꿈을 꾸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통일된 한반도가. 예, 평화로운 곳이 돼야 되겠죠. 예, 또, 예, 자유로운, 예, 이제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평화로운 곳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 주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 통일된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지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남한 사회가 확장된 그런 사회를 통일된 사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런 사회가 된다면 통일되면 안 돼요. 왜 그렇겠어요? 남한 사회가 확장된 형태의 사회가 통일된 사회라면 1차적인 피해자는 남한 주민들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한 자본주의의 약탈성이 더 강화됩니다. 남한 자본주의가 마치 역사의 승자인 것처럼 행세를 할 거예요. 봐, 우리가 이겼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약탈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장 남한 주민들에게 큰 고통이 될 거예요. 당연히 북한 주민들도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꿈을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의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회 형태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사회주의 어때요? 레닌 사회주의, 스탈린 사회주의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소련 내에서조차도. 또 티토 사회주의, 유고예요. 체코의 누브체크 사회주의. 누브체크 사회주의는 소위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은 동유럽 사회주의지만 서구 사회주의자들도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동경했어요. 프라하의 사회주의를. 호지민 사회주의도 있어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도 있죠. 등성평 사회주의도 있어요. 소위 자본주의형으로 개방을 한 김일성 사회주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사회주의 사회가 있어요. 그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김일성 사회주의는 어때요? 아주 독특한 사회주의죠. 독특해요. 사회주의 역사상 저렇게 세습 사회주의는 없었어. 봉건 사회주의. 지금 3대째 세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영역에서의 북한과 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제 영역에서의 남한이 똑같아요. 남한의 재벌들 세습하는 것과 북한의 정치 권력 세습하고 똑같잖아요. 그것이 지금 남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북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사회 전체를 휘감고 있는 봉건성이지. 봉건성. 네? 그래서 지금 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 내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봉건적인 사회주의예요. 남한 자본주의는 어때요? 남한 자본주의는? 지금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일본 자본주의. 일본 자본주의는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온정적인 자본주의죠. 미국 자본주의. 아주 자유주의 경향이 훨씬 강한 자본주의죠. 독일 자본주의. 독일 자본주의는 한국에 오면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라고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에? 스웨덴 자본주의 더하죠.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 이건 전혀 다른 자본주의예요. 그 안에서 한국 자본주의 뭐냐는 거죠. 지금 존재하는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 이렇게 약탈적인 자본주의 없어요. 거기다가 재벌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유형의 봉건적 경제 유습과 결탁을 하면서 아주 이상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남한에서. 자, 그러면
북한의 좀 전에 말씀드린 저런 봉건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와 남한의 이런 약탈적인 자본주의 두 사회가 있어. 그러면 이 두 사회가 일종의 자본주의의 병자, 사회주의의 병자인 거죠. 그 두 병자가 결혼하면 뭐가 해결이 돼요? 병을 고쳐야죠. 병을.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낭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사회가 바뀌냐고요. 그 두 사회를 바꾸는 것이 통일운동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과제입니다. 또 동시에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저는 거기다 휴머나이드란 말을 써요. 휴머나이즈, 인간화하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자본주의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제발 인간을 좀 잡아먹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서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좀 지켜주는 자본주의, 그런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통일운동의 출발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의 사회적 내용이란 건 뭐겠어요? 북한 사회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동시에 남한의 약탈적인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어떤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사회의 실체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비전의 정체 빌리브란트 이 얘기를 길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비전이 없어서 너무 속이 상해요. 정세현 씨가 지난번에 KBS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정부는 너무 용기가 없다. 어떻게 트럼프 앞에 가서 그렇게 망신스러울 정도로 굽신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칼럼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여러 번 썼는데 그 중에 문재인 독트린을 천명할 때다라는 칼럼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을 치고 문재인 독트린 하면 그 칼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분명한 독트린, 외교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대로 나가는 거지 왜 끊임없이 미국 눈치를 보냐 이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비전이 없는 게 불행입니다. 이 네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100% 북한 주민입니다. 이걸 생각 못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3배가 컸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보니까 통일 독일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건 다 동독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어디 사람이에요? 동독. 동독 목사의 딸이에요. 지금 통일된 독일에서 16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보세요. 이 요아킴 가옥이라는 사람이 내가 2007년에 베를린에서 만난 건데 나랑 만난 이후에 독일의 대통령이 됐어요. 작년까지 대통령이었어요. 나 작년에 사임했습니다. 이 사람도 동독 목사 출신이에요. 대통령도 동독 목사, 수상도 동독 목사의 딸. 이 사람은 볼프강 티어제라고 통일 이후에 최장수 국회의장을 했어요.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 국회의장은 굉장히 힘이 센 자리예요. 2인자예요. 볼프강 티어제도 12년을 했습니다. 최장수 국회의장을 했어요. 동독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된 이후에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독일의 정치판을 지배하는 게 다 동독 출신들이에요. 아마도 우리도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독일의 경우도 소위 보수와 진보가 서독이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500만의 동독인들이 딱 들어왔죠. 네,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동독 주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50대 50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남한이 어때요? 소위 보수와 진보가 50대 50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해보면 50만 표 이상 차이 나본 적이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2번. 요번이랑 과거의 이명박 때 딱 2번이잖아요. 나머진 전부 모든 선거가 50만 표 안쪽이었습니다. 거의 49대 51. 요 차이예요. 50만 표. 그러니까 지금 3천만 북한 주민들이 들어오고 2,500만 유권자가 들어오면 누가 결정하겠어요? 이 생각을 못하면 이 단순한 생각을 당시 못했어요. 서독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통일 포럼에서도 앞으로 사태가 진전되는 걸 보면서 이 부분으로 저는 이 모임이 발전돼야 된다고 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북한 주민들의 민주의식을,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민주주의자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통일 한반도의 가장 급박한 정치적 과제가 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민주적인 의식이 없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진 그런 주민들이라면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주민 전체에게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들이 미숙한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통일이 됐다? 통일 한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잘못하면 파시스트 선동가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가장 급박한 문제는 바로 정치교육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어느 정도 성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를 아마 결정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9번입니다. 9번. 남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정말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건 정말 쉬운 이야기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한 주민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북한 주민들 만나면 어때요? 저는 옛날에 금강산에 가서 옛날에 갈 수 있었을 때 북한 주민들 보고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남한 주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제가 느낀 거 한마디로 하면 통일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였어요. 남한 주민들이 너무 북한 주민들을 깔봐요. 너무 깔봐.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요. 북한 주민들 어때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들, 이건 완전히 독재적인 권위주의 국가의 신민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죠. 근데 제가 보기에 남한 주민들은 더 이상해요. 전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보이는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어요. 상당 부분 연기한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독재 치하에서 나름의 살아남는 법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 주민들은 확신범이에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면서 이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경쟁에서 이기고 이기면 독식하고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그러나 남한에서는 마치 경쟁력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모든 삶의 과정이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 이데올로기가 전면적으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런 야만은 사실은 없어요.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경쟁은 야만이라고 가르칩니다. 독일 학교에는 등수도 성적표도 없어요. 학교는 사람들 경쟁시키고 위계로 줄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 마치 전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정상이고 저들은 비정상이고 천만에 그런 자기 성찰이 우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망가진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살아낸 그들의 이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도 한판의 삶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가 비록 독재적인 사회였다 할지라도 그 주민들은 나름의 한판의 삶을 산 것이죠. 그들의 이력에 대한 존중, 그것이 남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병리성에 대한 인식,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게 서로 자기를 성찰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남북한 주민들 간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